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책 남궁민 기자와 백희연 기자와 벌써 백희연이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백희연. 백희연 기자와 4부 대장정의 끝으로 4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희응석 얘기를 저희가 계속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저희가 3부 마지막에 안보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기에도 들어가고 뭐 산업을 중국이 먹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고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도 분명히 중국에 대항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 얘기 우리가 이제 무거운 얘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좀 생각난 게 투자 얘기를 잠깐 해보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뭐지? 그러면은 어느 종목을 사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읽고서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 산업이 뜨겠구나. 제가 올해 또 중국 주식으로 큰 그 손해를 봤죠. 매운맛을 아픔을 겪었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히토류 주식을 묶어놓은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그 회사들 모아놓은 그러니까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고 제가 추천한다고 살 분들도 없지만 아무튼 그래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공부하는 차원에서 해봤는데 근데 그게 엄청 많이 오르는 거예요. 해봤다는 게 왜 넣었다는 거야? 좀 샀죠. 네, 정찰대를 넣은 수준? 네, 조금 샀죠. 조금 샀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진짜 다 아나 봐요. 그 희귀금속을 또 어떻게 노리고선들 책 읽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나 봐. 프랑스 사람들이 사나?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웃긴 게 그 ETF는 그 안에 이제 구성 종목들 그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ETF가 이제 희귀금속 ETF니까 그 안에 기업들 모인 날 쭉 봤는데 한 60%가 중국 기업이에요. 다 중국 기업. 40%는 어디예요? 그럼 미국? 근데 40%도 이름이 중국 이름 같은 거야. 국적은 다른데. 그러니까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 막 세워두고 약간 중국 약간 중국 개인 것 같아. 제 느낌에는. 개? 중국계. 중국계 뭐 회사들인 것 같아. 그래서 와 이게 중국이 제가 그래서 중국 주식으로 큰 아픔을 겪고 중국 주식들로 지금 다시 조금 힐링을 하고 있다. 한번 봅시다. 손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손에 세 발의 피죠. 제가 시진핑 주석한테 당한 건데요, 그건. 남궁민 기자 중국 주식 망했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그거 재밌네요. 꼬수어. 네. 꼬숩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게 약간 본전을 뽑으려고라도 에피소드로라도 써먹어야 되겠어. 실패 에피소드를 써보세요. 네, 써먹어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ETF가 뭐 다 거의 중국계로 다 채워질 정도면 그냥 그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 거죠. 국가가.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과 서구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찾은 영문 자료들 보면 미국 지질조사국이나 이런 데서 엄청 자료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당연히 이거를 그러니까 감시를 하고 있어요. 뭐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미국은 생산 재개에 들어갔어요. 히토류? 네, 히토류 희귀금속 다 생산 재개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찾아보면 한 2008년부터 한 2010년대 초반에는 미국 그 점유율이 거의 0%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생산을 안 하는 수준인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최신 자료를 찾아보니까 15%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60 그다음에 미국이 15%라는 비율이 그나마 이제 올라온 거죠. 그나마 올라온 거구나. 근데 그게 왜 어떻게 갑자기 올라왔냐면 옛날에 많이 다 했었잖아요. 그 80년대 90년대 했었겠죠. 했으니까 그 광산을 그냥 문만 닫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치는 알고 뭐 정보는 아니까 다 광산문 열어 해가지고 다시 캐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 확 늘렸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중국이랑 갈등을 한참 벌이기 시작할 때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우리가 싸우기 시작할 거니까 이제 중국에서 싸우는 전략은 앞으로 힘들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 그쯤부터 이게 비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은 확실히 캐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캐면은 중국 시장을 좀 뺏어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한 거네. 그렇죠. 일단은 그걸로 대비를 하고. 근데 그래서 놓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캐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3부 말미에 그 무기에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전략 자원이니까
비축량 있어요. 원유 비축을 하듯이. 그치. 다 비축량이 있는데 이게 근데 미국이 그러니까 비축량이 엄청 많았어요. 뭐 팔라듐이니 뭐뭐니 다 많았는데 근데 소련이 망하고선 냉전 끝나고는 그걸 비축량을 다 내다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어. 사다 쓰지 뭐. 막 하다가 좀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생산도 하고 이 비축량을 다시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미국이나 유럽 분들 똑똑한 분들 많을 테니까 대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중국을 많이 따라갈 정도의 속도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아직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은 어쨌든 따라 붙었는데 그 외 나라는 거의 생산량이 없거든요. 유럽 이런 데요? 유럽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왜냐면 일본만 해도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생산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가 어느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다른 나라가 따라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이 그냥 있다고 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생산하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중국은 수십 년 동안 그걸 캐왔고 기술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싸게 잘 캐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위당 생산량이 단가가 확 낮구나. 그렇죠. 중국이 노하우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런 것 그리고 뭐 문 닫았던 광산 문 연다고 사람 뭐 돈 준다고 와가지고 알아서 하루아침에 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어디에 뭐가 묻혀 있대. 그럼 캐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는 보통 그러니까 이미 있는 광산 말고 오늘부터 땅에서 캐고 싶다고 하면은 지질 조사하고 뭐 광산 문 열고 뭐 만들고 하는데 한 15년에서 2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거기 캐기로 하자 하고 가동이 되기까지 한 20년이 걸리는 게 보통이래요. 진짜 오래 걸리네. 진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냥 캐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나마 캤던 게 있어서 금방 따라 올라왔지만 새로 캐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중국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의심하는 게 이 업계에서는 히토류 이런 거 어떻게 거래하냐면 히토류 시장 다 합쳐도 6조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다 합쳐도. 엄청 작네요. 엄청 작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그냥 비공식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비공식? 그냥 뭐 우리가 하면은 인터넷에 구리 가격 치면은 뭐 런던 거래소, 뭐 시카고 거래소 얼마 이렇게 뜨잖아요. 트레이더들이 막 주문 넣어서 서로 이렇게 시세대를 거래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장은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뭐 연락 주고 받고 그런 식으로 그냥 아름아름 1대1로 거래를 한다는구나. 네.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쵸. 게 아니라 뭐 암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워낙 그런 복마전인데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업계 사람들 취재하면 의심하는 게 뭐냐면 근데 2010년에 그 난리가 나고 일본한테 난리는 히토류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았는데 그래프를 찾아보면 거의 올해까지 내내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귀한 건데 왜 폭락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뭐 너무 많이 생산해서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다 생산량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왔고 공급량도 일정했는데 가격이 떨어진 건 이거는 좀 의아한 일이다. 이 책에서 뭐라고 의심하냐면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 시장에 덤핑을 해가지고 경쟁자들을 제거한 거구나. 경쟁자들을 제거해 왔다는 거예요. 너무 낮은 가격에 팔아가지고 경쟁자들이 망하게 한 다음에 경쟁자들이 없어지면 다시 가격을 올리는 하나둘씩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막 요동쳐요. 가격이 막 하루아침 두세 배 됐다가 반토막 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 있죠. 제가 예를 들면 광산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격이 막 저렇게 들쑥날쑥하면 이게 도대체 돈이 남을지 안 남을지 감이 예측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시장 경제라는 나라들에서는 쉽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우리도 겪어본 게 뭐 옛날에 자원외교 한다고 그때 막 리튬 광산 같은 거 샀던 거 지금 뭐 한 10년 지나고 왔더니 대박 터졌다 이런 거 가끔 기사에 뜨잖아요. 그 10년 전에 샀던 리튬 광산 뭐 대박 났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반에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기업가나 정부 입장에서 이걸 투자하기가 꺼려진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네. 근데 중국은 이걸 전략적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다 감내를 하는데 그 외 경쟁자들 이렇게 죽이고 그 광산들을 하나둘씩 사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 히토류로 압박을 한다고 했을 때 뭐야 얘네들 이거 가지고 우리 협박해? 그럼 우리 거 캐자라고 섣불리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야 이거 오늘부터 캐자 하면은 오늘부터 캐기도 힘들고 벌써 캐기 만약에 제가
우리가 캐기 시작해요. 그럼 일단 그 지역의 환경 오염 엄청나겠죠. 그러면은 시민단체나 이런 언론에서 엄청 비판하겠죠. 반대하겠죠. 일단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그리고 그 운영을 했어요. 한 1조 원 들여서 광산을 열었어. 근데 히토류가 막 넘쳐나가서 반에 반토막이 나요. 그러면 1년에 적자 뭐 1조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 난리 나겠죠. 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하다가 뭐 문제도 생기고 그 안에 사람도 다치고 이거 막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워낙 작은 나라고 특히나 이런데 좀 섣불리 움직이기가 힘든 나라니까 그나마 좀 다른 나라들이 채산성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다른 나라는 어디가 히토리를 캐고 있나요? 그래서 일단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이면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좀 확실히 좀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확히 국가별로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주목할 만한 국가 호주예요. 호주. 호주가 세계 4등이거든요. 생산량. 아 그래요? 네. 호주가 워낙 자원하면 호주잖아요. 풍부하죠. 풍부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호주가 세계 4위의 생산량이라서 요즘에 또 주목할 만한 게 얼마 전에 그 오커스라고 호주, 미국, 영국이 거의 한 나라가 된 수준이죠. 안보 공동체. 네, 안보 공동체를 해서 맞아. 사실 뭐 셋은 민족도 같고 뭐 원래 영연방 국가였기도 하고 다 영어 쓰고 네, 다 영어 쓰고 뭐 파이브 아이즈 뭐 그런 것도 하고 맞아요. 원래부터 외교 안보와 관련된 되게 긴밀한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호주가 워낙 중국이랑 싸우니까 요즘 거의 뭐 중국이랑 싸우는 행동대장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럼 호주가 혹시 앞으로 옛날에 석유 시대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했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자원이 많고 호주는 지금은 4등이지만 호주의 땅덩이나 그 광산업의 그 발전된 규모를 생각하면 훨씬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총대를 메고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호주가 총대를 메고 중국에 맞서서 너네 이제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너네 왜 그러고 있냐. 그렇죠. 계기가 뭐였지? 그런 이제 그 호주랑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코로나 발원지가 중국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중국이 너네 거 수입 안 해, 너네 석탄 수입 안 해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싸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그쵸. 이거를 계기로 좀 호주가 오히려 중국에 맞서서 더 자원을 많이 개발하면은 반중국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국가들이나 중국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사드로 막 두들겨 맞는 나라들이 그나마 좀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쵸. 될 수 있겠네요, 호주가. 네. 그렇죠. 호주가 이제 뒤에서 이런 자원을 만약에 많이 생산을 해주면 그러니까 땅이 일단은 이 희귀금속은 땅이 넓어야 일단 유리한 것 같아요. 뭐 어느 자원이나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산이 있고 약간 바위가 있고 그쵸. 뭐 캐낼 무언가가 있어야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이 좀 적으면 좋죠. 그쵸. 왜냐면 살지 않아야 되니까. 그 지역이 땅이. 더러워지니까. 근데 맞아. 호주는 얼마나 좋아요. 인구도 적은데 땅은 대륙급이니까. 맞아. 뭐 호주 아웃백 뭐 이런 사막 같은데 사막엔 없겠지만 뭐 그런데 가서 잘 캐면 많을 거잖아요. 호주를 안 가봤어요. 호주 안 가보셨어요? 네. 호주 진짜. 가봤어요? 저는 못 가봤죠. 호주 제가 진짜 가봤어요? 제일 가봤죠. 별 몇 개 안 가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가봤네. 많이 가봤죠. 말레이시아, 호주.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폴, 라오스, 타이. 라오스, 타이. 많이 갔네. 대만도 가고 많이 가봤죠. 대만은 출장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안 가봤네요. 제가 중국을 안 가고 이렇게 중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제가 오늘 하다니 또 진짜 너무 심각하다. 말레이시아 얘기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저분은 갔다 온 나라가 말레이시아밖에 없어. 아니, 지금 보니까. 제가 호주를 왜 가봤냐면 말레이시아 갔을 때 거기 방학이 있어요. 영국식 학제라. 네. 그래서 그래 말레이시아가 호주에 가까워요. 네, 가깝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레이시아가 6시간, 말레이시아에서 호주가 한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직항은 엄청 멀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땅이 진짜 넓고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냥 도시 몇 개 빼고 사람이 없으니까. 코알라도 봤어요? 코알라 봤죠. 코알라가 지금 희귀금속 얘기하고 있는데 코알라가 중요하니까. 코알라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세계 다들 패권을 호주에 얘기하고 관심이 있는. 더 많아 지금.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호주가 네.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사우디아라비아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든든한 희귀금속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호주가 4등이라고 했는데 3등은 어디예요 그러면? 3등이 엄청 의외였어요. 저도 자료 찾다 본 건데 3등이 미얀마예요. 미얀마? 진짜 그 의외죠. 아세안
그 아웅산 수치 여사. 그러니까 신기하다. 네. 아세안 소속의 미얀마. 진짜 의외죠. 근데 뭔가 광물이 많을 것 같긴 해. 그쵸.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약간 보물이 좀 있을 것 왜냐면은 약간 인디아나 존스 생각하는 거야 지금? 맞아요. 약간 근데 고적 유물 이런 근데 생각. 백희영 기자 말이 맞아요. 원래 미얀마가 산지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 미얀마가 광물의 보고로 진짜 유명하고. 그래요? 원래 그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 회사 중 하나 BP잖아요. 맞아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맞아요. 그게 원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미얀마 페트롤리움? 버마 페트롤리움. 버마가 미얀마의 맞아. 네, 원래 이름이니까. 버마잖아요. 미얀마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석유를 캔 거예요. 영국이 해외에서 거의 의미 있게. 와 이거는 진짜 몰랐다. 네, 그래서 재밌다. 버마 페트롤리움을 했다가 네. 그게 나중에 이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감쪽같이 바꿨네 네. 브리티시로. 근데 거기에 석유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보석이 유명해요. 미얀마는. 맞아. 네, 미얀마 보석 진짜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희귀금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이런 자원의 보고인데다가 희귀금속까지 많은 나라니까 생산량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버마가 한동안 난리였잖아요. 뭐 막 쿠데타도 일어나고 막 미국 중국 계속 싸우고 이런 잠재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변방의 작은 국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원도 많이 나고 그쵸. 지정학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석유 시대의 논리로 지도를 보니까 미얀마를 왜 이렇게 중국이 저렇게 미얀마에 자꾸 목숨을 걸까 하면 나온 얘기가 미얀마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양으로 나갈 수가 있어서 뭐 그 통로를 쓰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석유 시대의 논리인 거죠. 여기로 가스나 석유를 받아서 가치가 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희귀금속의 시대가 되면 미얀마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갖는 쿠웨이트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예전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석유 때문에 중동을 침공을 했듯이 이젠 지정학적인 지도도 약간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보는 눈을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중동의 시대였잖아요. 석유 시대는 중동들이 중동에서 다 석유가 나니까. 근데 이런 희귀금속이 또 많은 곳이 이 두 나라를 얘기했지만 뭐 대부분은 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그럼 이제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이 무게추가 넘어갈 수가 있다. 신기하다. 우리가 몇 번 말했지만 코발트 그 콩고 민주공화국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 외교를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이 그리고 미얀마도 엄청 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 그 희귀금속이 많은 데는 다 중국 약간 친중국 반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아프리카 밀고 들어가는 게 벌써 20년이 됐잖아요. 그죠. 꽤 오래됐어요, 진짜. 특히 거기서 점유한 두 가지가 상권과 광산 채굴권. 맞아요. 거의 중국 아프리카에 있는 광산 대부분은 거의 중국계가 다 쥐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두리번 해서 주변을 보면은 호주 정도 빼고는 다 중국 편이네. 다 중국 편인 거야. 희귀금속 만드는. 와 진짜 그 판을 짜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딱 이렇게 희귀금속이라는 전략에 딱 맞춰서 그냥 다 짜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을?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냐면 중국이 열심히 희귀금속을 막 덤핑을 쳐요. 가격을 막 떨어뜨려. 그럼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광산이 헐값에 나오겠죠. 그럼 그걸 하나둘씩 사는 거예요. 아까 호주도 얘기했죠. 호주 광산 채굴권도 이제 중국에 꽤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뤘죠. 중국도 소득이 높아지니까 뭐 환경오염 반대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앞으로 생산량은 자국에선 줄이고 다른 나라에서 늘린 다음에 그걸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생산은 좀 줄이고 미얀마나 아프리카에서 막 채굴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손을 씻고 이제 자기 영향력이 있는 그쵸. 국가로 넘겨주겠다. 다음 이제 그 더러운 일을 할 곳을 넘기는데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 버마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은 와 이거 진짜 중국이 치밀하구나. 이거 만만치 않은 전략적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중국이 이런 일을 할 딱 적임 국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략 짜고. 네. 이 얘기 들으니까 중국이랑 이제 미국이 갈등을 하는 게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유럽이나 미국은 솔직히 또 중국하고 좀 다른 게 어쨌든 캐고 싶어도 시민단체에서 뭐 그 근방 환경 안 좋아진다고 하면 비판하고 그쵸. 아파트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반대하고 아파트 주민들. 그럼요. 그 근처 사는 주민들이 그쵸, 또 그쵸. 얼마나 반대하겠어요. 그쵸. 뭐 그리고 뭐 언론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뭐 중국은 사실
아무리 뭐 주민들이 비판을 하고 해도 뭐 그게 뭐 씨알이 뭐 얼마나 먹히겠어요. 그렇죠. 한다면 거죠. 그러기에 되게 적합한 나라일 수도 있겠네요. 더군다나 그거 다 아프리카로 보내버리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독재자들이 뭐 그 돈만 준다 그러면 뭐 사람 완전 땡큐지. 신경 쓰겠어요. 이런 거 보면 사회주의 국가, 통제 국가라는 게 되게 발전하기는 좀 쉬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그쵸. 게 뭐 그 인권 이런 거는 나발이고 다 그냥 때려치고 국가 성장에 최적화된 체제다. 그렇죠. 그 나라 시민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뭐 성과를 내기에는 그런 전략적으로는 유리한 면이 있죠. 확실히. 내가 시진핑이면은 진짜 너무나 매력적인 체제다. 그렇죠.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시진핑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시진핑은 그 암살 위협도 여러 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이 모든 그치. 13억 인구를 이제 14억인가요? 아무튼 그 아니 인구를 내가 끌고 시진핑 가야 돼. 안 하고 그 태자당의 한 5번째 아들 정도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도 암살 위협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시진핑 얼마나 암살 많이 나? 그 유명한 사건들 많잖아요. 뭐 시진핑이 해군 순시하는데 포를 쐈다는 거예요. 시진핑 배 쪽으로. 아 그래요? 그게 저도 이거 옛날에 어떤 외신 보고 알았는데 저는 이런 사건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워낙 이런 게 많대요. 중국은 그런 시도가 많겠지 많대요. 사실 시도가 다 막아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데타였던 거죠. 네, 많겠죠.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나라가 잘 돌아가니까 그것도 신기하고. 잘 돌아가는지 뭐 아무튼 근데 뭐 전략적으로는 확실히 무서운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거 가만히 듣다가 궁금한 게 그 히토류 같은 거는 어쨌든 아프리카나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다 땅이잖아요. 그쵸. 광산이고 뭐 바다 밑에 이렇게 숨겨진 건 없나요? 바다 공해 이런 그러니까 것도 막 있을 독도 테니까. 밑에 있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지구의 70%가 바다니까 당연히 바다 밑에도 있고요. 의외로 많이 뭐 기대도 많이 해요. 독도 해상 밑에 해저에도 뭐 망간 뭐 단계 뭐 이런 거 있을 거다. 망간도 그 중요한 자원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바다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사실 이 영해의 규모도 굉장히 좁거든요. 왜냐면 우린 막혀 있으니까 사방이. 전 세계에서 이 영해가 가장 넓은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바다 영토 가장 넓은 나라. 바다 영? 나 이거 알아. 자크 아탈리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그쵸? 네. 그분이 바다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일 거야. 오 맞췄어. 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했다고? 대박이다. 근데 이거 진짜 어지간하면 못 맞추거든요. 내가 그 책을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좀 봤어요. 이거 백희영 기자가 너무 빨리 맞추긴 했지만 근데 보통 저도 이거 듣고 처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보통 뭐 저도 생각한 게 막 호주 아니면 뭐 캐나다 아니면 중국. 그쵸. 아니 그러니까 섬나라보다 어떻게 프랑스의 영해가 더 그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가 남태평양에 식민지가 엄청 많아요. 아이씨 맞아, 양아치 맞아. 같은 놈들이네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은 다 해방시켜줬잖아요. 그죠. 프랑스는 진짜 그 알제리가 아닌가? 아무튼 그 인도차이나에서 막 전쟁까지 하면서도 프랑스 어떻게든 식민지 유지하려고 아둥바둥해서 결국 그 남태평양 섬들은 프랑스의 식민지를 남겨놨는데 거기가 영해가 엄청 넓잖아요. 근데 그 밑에도 당연히 이 희귀금속이 엄청 많으니까 이 사람 프랑스 작가니까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게 있다. 그래. 이거 뭐 다 바다에 관심 갖는 이유가 있어. 프랑스 네. 사람들이. 그래서 막 마크롱 대통령이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본 무슨 막 왕이랑 만나서 막 이렇게 막 접견하는 이런 걸 막 책에 묘사를 해놔요. 네. 그럼 마크롱이 왜 남태평양 섬에 있는 왕을 만나냐? 그러니까 다 이제 식민지 왕들이죠. 그게 다 이런 그들 밑에 있는 그 자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아직은 채산성이 안 맞긴 해요. 맞아. 땅에서 채굴하는 것도 힘든데 바다에서 그쵸. 채굴하면 훨씬 힘들죠. 땅에서 채굴하는 것도 얼마나 근데 당연히 확보는 해놔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근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영해도 좁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네. 네, 진짜 그거마저 그러니까 영토가 좁은 게 진짜 이런 면에서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러네. 나로 쏴서 우주에서 해야 되나? 얼마 전에 저희 우주선 저희 기술로 처음으로 그 우주선을 쐈잖아요. 쐈죠. 근데 누리호. 어쨌든 결과는 실패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미 위성 그러니까 그 철덩어리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를 실패했잖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고도까지는 올려보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나는- 근데 나 그거 되게 재밌게 봤다. 그거 좀 뭐였냐면 인도에서 그런 누리호랑 비슷한 거를 이미 예전에 성공시켰잖아요. 네. 근데 진짜 희한한 게 그걸 옮기는데 우주선을 네. 그걸로 옮겼대요. 달구지로. 아 진짜요? 그러니까 달구지로 옮기는데 우주선은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나라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좀 너무 신기하죠. 비정상적인 아니 거기가 공돌이의 나라라서 그래. 거기 아니, 얼마나 아니 근데 공돌이들이 달구지로 옮기는 게 너무 웃기잖아. 근데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인공위성이지
사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거잖아요. 사실. 비슷하지. 그러니까 인도는 핵은 있는데 엄청 못 살지만 핵은 있으니까 그걸 싣고 날려보낼 그 발사체는 만들고 근데 국민들은 다 달구지 타고 다니고 진짜 웃긴 그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독재 국가는 아니지만 거의 뭐 그런 후진국이니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렇죠. 뭐 아무튼 그래서 윤상훈 기자가 마침 누리호 얘기하고 우주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막 제프 베조스 갑자기 아마존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막 무슨 우주 간다 그러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 옛날부터 그랬고 그 테슬라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할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그만두는 거예요. 아 우주가 할까봐? 우주 거기에 전념한다고 자기가 테슬라 CEO를 그만둘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에 뭐 우주 산업이 뜬다는 얘기 많이 해요. 누리호도 있고 맞아요. 맨날 하는 말이 뭐 우주 여행 뭐 부자들이 뭐 그들의 꿈, 뭐 경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런 로맨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 다 믿질 않았거든요. 이해가 안 간다. 왜 돈을 제프 베조스 같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인간이 왜 우주에 저렇게 돈을 쏟아부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말미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먼 얘기긴 한데 우리나 지구에는 희귀금속이지만 우주에는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런 희귀금속들이. 그럴 수 있지. 소행성 같은 거에 우리나라 얼마 전에 지구로 흩쳐 지나간 소행성 하나를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광물 가치를 하면 6,000조 원 정도 된대요. 이야, 그래요? 지구에 있는 백금 매장량의 2배가 그 소행성 안에 들어있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가져오는 거는 당연히 너무 먼 미래지만 우주에 그렇게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으면 어떻게 경제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정 없으면은 이제 아주 미래 지금보다 수백 배 수요가 늘어나면 그런 것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신기하네. 우주에는 굉장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다. 진짜 그니까. 그 우리 승리호에서 맞아. 쓰레기 막 모으잖아요. 우주 쓰레기 모아서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가 아니라 이제 우주 자원을 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은 그래서 꼼꼼해가지고. 원래 우주 협약 때문에 우주에 있는 자원은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 미국은 거기 있는 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법에다가 넣었어요. 2015년에. 아 그래요? 우주에 있는 자원 채굴권 이런 걸 법적으로 그 지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있다. 물론 이건 아주 먼 미래 얘기지만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생산량은 거의 제로라서 거의 제로. 물론 몇 가지는 생산을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비축분을 이 희귀금속 35일치를 하다가 한 저번 달인가 발표했더라고. 이걸 100일치로 늘린다는 보도자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축량을 3배로 늘리는 거니까 우리 한국 정부도 이거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그러니까 100일이면은 너무 적다고 느껴지네요. 너무 아쉽긴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북한의 희토류가 진짜 많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이 사람 좀 신뢰는 안 하는데 그 짐 로저스라는 분은 세계적인 투자가라는 이름을 달고 저는 그 세계적인 투자가라는 거 출처를 모르겠어요. 왜 세계적인 투자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 얘기로는 북한의 희토류가 한 7,000조 원이 묻혀 있다. 7,000조. 7,000조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 얘기는 통일해야겠네. 그분 얘기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네. 아무튼 북한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또 뭐냐? 중국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좀 진짜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좀 다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근데 오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낯선 원자재인데 저희가 패권 이런 점에 있어서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나요? 백 기자 오늘 어땠어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한 책이 네. 그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호주와 중국의 패권 전쟁에 관한 책인데 네. 오늘 이렇게 희귀금속으로 중국이 어떻게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관련성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중국 얘기만 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궁 기자 오늘 소개해 주시면서 어떤 생각? 우리가 뭐 책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안 발굴됐는데 중요한 책을 할 때가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물론 우리가 막 엄청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막 다 듣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한 번쯤 이걸 아시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처음으로 추천을 드려요. 저도 진짜 희귀금속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건지 희토류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이 정도로 안보랑 연관된지는 잘 몰랐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제 다음 주 에피소드는
백 기자가 준비를 했고 그 책 이름 뭐라고요? 중국의 조용한 침공입니다. 중국의 조용한 침공. 그게 이제 중국이 호주에 어떻게 침공을 했냐. 그러니까 그 어떻게 스며들어서 안보 그쵸. 위협을 만들어냈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책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